자, 그러면 이제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아테네 제국을 보면 페르시아는 일단 그리스에게 패했지만 동방의 강대한 전제국가로 견제하며 그 위협도 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에게에 면한 본토나 소아시아 폴리스들은 계속 페르시아의 위협에 대비했고, 그에 비해서 지도적인 폴리스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고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었다. 자, 이런 동맹의 맹주로서 이 강대한 육군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군력이 없고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스파르타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을 다하여 페르시아에 항거하고 승리의 주축이 된 아테네가 접합했다. 그리하여 페르시아 전쟁 후 얼마 안 가서 아테네를 맹주로 한 해상 동맹인 델레스 동맹이 탄생되었다. 자, 동맹시 구역에 의하면 동맹시는 일정한 병력과 함선을 제공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 일정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함선 제공보다는 자금 제공을 해서 이제 함대를 건축하게 하는 아테네가 이제 건축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고 동맹시가 제공한 자금을 관리하는 근거를 델로스 섬에 두었기 때문에 명칭도 델로스 동맹이라 했으나 그 관리를 아테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이 해상 동맹은 처음부터 아테네 제국을 범모할 가능성이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했고요. 자, 델레스 동맹의 신후 페르시아는 점차 에게 주변에서 물려나게 됐고 헬로스포트와 마르무라 해역은 그 아테네 수도가 되었다. 자, 남부 에게마저도 델로스 동맹에 의해서 확보됐을 때 페르시아 위협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았다. 자, 동맹은 이제 그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그러자 폴리스의 고유한 분리주의가 머리를 들고 동맹시들은 아테네 지배적 우월의 분노를 느끼고 완전한 동맹을 원하게 되어 동맹이 무너질 위험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의 취약은 두 가지였다. 자, 일단 동맹을 해체하고 원상으로 돌아온 길과 그리고 아테네 지배력을 더욱 강화해서 동맹을 아테네 제국으로 변형시킨 거다. 후자의 길을 택했죠. 아테는 후자의 길을 택했고 동맹시에 대한 지배를 강화한 동시에 동맹시에 제공하고 있는 자금을 강제적으로 공납금으로 변제시키고 델로섬에 있던 공동 금고마저도 아테네 옮겼다. 자, 아테네가 제국의 길을 택한 것은 다른 동맹시들이 생각듯이 페르시아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판단과 더불어 아테네 자신의 내부적인 사회경제적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고, 자, 기원전 5세기 중엽의 아테네는 대도시에 팽창하고 있었던 에게 해상 동력과 그리스의 상공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인구도 증가하여 동맹을 해체하고 페르시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은 경제적 발전의 중단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컸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맹시를 해체시키고 그 델로스 동맹을 해체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면 일단은 그 패권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인제 뭐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테네 재건 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아테네 민주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테네가 계속 제국주의 정책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동맹시의 공락끝과 해상무역에서 아테네의 패권은 기원전 5세기 중엽 이후 아테네 경제적 번영을 가장 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왔지만 파르테논 신전도 지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페리클라스가 이제 실시한 민주 정치, 특히 이제 수당제 같은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었던 경제 기반이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인제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인제 내용을 좀 볼게요. 이제 아테네 민주 정치. 이게 페리클라스가 이제 민주 정치 배경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요. 자, 페르시아 전쟁 후에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제국의 길을 걷고 있던 아테네의 발전은 현저했다. 자, 아테네 시와 외향인 헬레오스 사이에 장성을 쌓아서 지상의 공격을 대비하는 편, 그 아테네의 복구 작업을 착수해요. 아까 했던 2차, 3차 그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가 파괴됐다고 그랬죠. 우선 시장인 아고다를 재건하고 아크로폴리스는 페리클라스 시대에 건축한 이티누스와 그다음에 위대한 족가가 피디아스의 지휘 아래 그 장엄한 뭐냐면 아름다움을 드러냈고 요 아크로폴리스의 인제 위에 그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는 수병에 속했던 사회 최하층의 세력들이 세력을 강화시켜 테티스의 권한을 강화시켜 전후에 있어서 대함대
건조와 해상 무역의 발전을 이러한 추세를 더 강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상공인의 경제와 지위 발언권도 증대했다. 그래서 이제 페리클라스의 어떤 정치적 개혁의 배경이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크레이스네스에 의해서 기초가 마련한 아테네 민주정치는 페르시아 전쟁 후에 한층 발달되었다. 그 시도는 그 기원전 462년에 급진적인 민주주의였던 엘피아데스의 귀족 정치의 잔재 아라오파스 회의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실제 유명무실을 만들어 버렸다. 자, 이 아라오파고스 그러니까 에피알테스의 정치와 이제 관련돼 갖고 그 반대쪽의 입장이 누구냐 대변한 게 키몬이죠. 그래서 예전에 키몬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 주는데 잠깐 보면 자 여기 이제 그 서강자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서강자 26페이지 내용 볼게요.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델로스 동맹 결성과 아테네 해군의 성장은 하층민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종전의 하층민의 생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벌일 여력이 없었지만 상대의 노군으로 복무하게 되자 정치와 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런 분위기 아래 엘피아데스와 페리클라스가 아테네 민주 정치를 더욱 발전시켰는데요. 자, 엘피아데스는 기원전 462년에서 461년 사이에 귀족의 정치 조직인 아라오파고스 회의를 대부분 권력을 박탈하고요. 그래서 이 권한을 이제 어디에 이전했냐면 미네와 오베긴 흡에 시민법전에 이전했죠. 예. 근데 이 알피아데스는 암살됐어. 그리고 이때 이제 알피아데스와 이제 뭐냐면 대입됐던 인물이 키몬이에요. 키몬. 음, 키몬. 이 키몬은 친스파르타 인물이야. 이에 반해서 알피아데스는 반스파르타 인물이죠. 그래서 이 키모는 이제 알피아데스의 정치에 반대하면서 이제 반대 세력으로 존재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스파르타의 이제 도움의 요청 후 스파르타 반란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헤르타의 반란이 났는데 키몬이 스파르타 요청 없이 아테네군을 파견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 스파르타가 좀 자존심이 상했나 보대. 자기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아테네가 이제 군대를 파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이 키몬의 군대를 거부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키몬이 좋아서 아테네 시민들의 지탄을 받게 돼.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렸다. 결국에는 이 사건 때문에 알피아데스가 이제 집권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그 개혁 정책을 했고요. 이 알피아데스가 암살된 후에도 이 정책을 이제 페리클라스가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이 알피아데스는 페리클라스 알피아데스의 어떤 정책 제자? 요렇게 이제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아테네 지도자가 된 건 명문 출신의 페리클라스다. 아, 그래서 이 시대 때 이제 그 민주정치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페리클라스 시대에 완성된 아테네 민주정치에 있어 먼저 주목된 것은 시민권을 가진 성년 남자의 전원을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민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킨 방면에 500인의 권한을 민회에 제출한 의안의 준비와 민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정도 축소되었다. 그래서 500인의 그 권한을 축소시키고 대신에 민의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외교 정책 및 그다음에 정쟁 또는 식량 공급의 중요한 국책은 민의에서 결정을 결정해야 되며 민의는 자유롭게 발언을 통해서 입법에 관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10명의 장군의 권한이 확대됐어요. 네. 요거 이제 좀 파악을 할 텐데 요게 장군이라니까 뭐 군사적인 업무만 하는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장군은 전문직으로서 군사적 업무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 언급한 이 페리클라스도 장군이라는 지위 아래 이제 뭐냐면 그 통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장군이 이제 권한이 확대됐던 게 그다음에 수당제 실시하고 연결돼 있어요. 수당제와 추천제에 입각해서 이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계속 교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져. 근데 이제 10명의 장군 같은 경우에 자기가 크게 실수하지 않은 이상은 이게 뭐냐 종신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경험을 많이 쌓으니까. 그래서 10명의 장군의 권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대됐다는 거. 물론 확대됐다고 해도 권한이 확대된 만큼 또 뭐냐 책임도 확대되기 때문에 전쟁에 패했거나 정책에 실패하면 처형당하기도 해요. 이 장군들이.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웃 오브 세일을 완전히 누르고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기능을 뭐냐면 수행했다. 장군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내각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모든 내외 정책의 수행이 그들의 수준에 집중되었으며 그들의 정책이 성공한 한 매년 미내에 재선되었다. 자, 그래서 페르클라스가 30년 가까이 아테네를 지도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 장군으로서 이제 뭐냐면 매년 미내에 거듭된 재선 때입니다. 그래서 장군은 거의 대부분 종신직이라 보시면 돼요.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간다. 미내에 도장을 찍고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들 밑에는 아테네나 해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이 있었는 바 이들은 추천에 의해서 임명되는 임기 1년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추천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계 끝난 데 반해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장군은 계속 이제 지위를 계속 계승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다음 사법관계 관련된 내용인데 대개는 시민법정의 권한이 커졌어. 그래서 요때는 시민법정이 단순히 재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행정 그렇게 공무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감찰하거나 국고 재정을 처리하거나 그래서 모든 이제 국가 재정이나 재판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해요. 시민법정이. 그래서 이거 사법민주주의라고 이제 그 서양사 총론에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사법관계에서 각 부족에서 600명씩 추천으로 임명한 배심원 6,000명으로 구성된 시민법정이 유일한 것이며 단신제도 운영했죠. 실제 500명 내의 위원회를 나눠져 재판을 담당했다. 그래서 동맹시 소송도 취급하기 때문에 사건이 폭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따로 법관이 없었으며 판결은 단순한 다수결로 결정됐다. 그래서 배심원들의 다수결로 결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국으로서 발전했다는 경제 번영과 동맹시로부터 공납금의 국고가 이제 윤택해진 페르클스 시대 때는 그 당시 배심원제 500인 위원회 기타 공직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었고 이러한 수당제는 후에 민회의 참석자와 연극 관람자까지 확대되어 빈곤한 시민들도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수당제 실시가 민주주의 정치 어떻게 공헌했는가. 빈곤한 시민도 실질적으로 정치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마련했던 거죠. 그래서 크리스텐데스 때도 빈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못했죠. 왜냐면 그 일당 하루 먹고 살아야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거든. 근데 수당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노예제가 발달됐던 것도 있어요. 이들 대신해서 어떤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노예제가 노예 노동력을 이걸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 정치는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가능하죠. 아까 지금 아테네 제국주의화를 통해서 얻어온 그 뭐냐면 수익을 바탕으로 수당제를 실시했고 두 번째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빈곤한 시민들이 정치할 때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노예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근데 아테네가 아무리 해상 통해서 해상 제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 시민권자들. 그래야지 이제 그 조치로서 뭘 실시했냐면 시민권법을 만들었어요. 시민권 제한법을. 그래서 그 수당지 확대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국고가 많이 소진되니까 국고 부담을 조금이라도 감수하기 위해서 페리클라스는 부모가 모두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시민권 환자는 시민권 제한법을 마련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역사적 팩트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 왜냐면 페리클라스가 요걸 이제 뭐냐면 했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 아테네 민회에서 이제 그걸 추진했는데 페리클라스는 좀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요걸 통과시킬 경우에는 페리클라스의 자식들이 그 뭐냐면 아테네 시민권을 받지 못해요. 왜냐면 페리클라스는 외국인 부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당연히 외국인 엄마 쪽의 영향 때문에 양쪽의 그 무게가 모개야지만 아테네 시민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겠죠.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 제한법을 하여튼 마련했다. 자, 시민권 제한법 관련된 내용이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두세 번 많이 나왔어. 여기도 많이 나와요. 요 법이. 그래서 시민권 제한법을 명칭도 알고 그다음 그걸 왜 실시했는가에 대한 어떤 배경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잠깐만요. 예. 아이고 연락이 와 가지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국구의 수당 제약대와 철저한 추천제 그리고 1 년의 임기제는 시민으로서 원한다면 누구나 공직에 맡을 수 있게 했으며 위내의 권한 강화는 시민 누구나 직접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 정치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약 3만 명의 해외 상공업이나 금융업자에 종사하는 제휴외인들, 그 외국인들을 뜻하죠. 20만에 달하는 노예, 그 여성의 참정권이 없었고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도 4만 정도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인제 그 실제로 아테네 민주정치의 한계점이 여기 나오죠. 이게 누가 제외시킨 거야? 외국인들, 여자, 노예는 제외시켰죠. 음. 그리고 이 시민권을 얻는 수도 아까 이제 시민권 제한법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어서 약 4만 명이 지나지 않았어요. 예. 자, 이렇듯 수적으로 제한된 좁은 범위에서 한정된 것이었으나 아테네 민주정치는 이제 고대 어느 곳은 찾아볼 수 없는 시민의 정치 능력에 대한 평등한 신뢰에 입각한 철저한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인제 페르크라스가 아테네 민주정치를 잘 나타낸 연설을 했는데 이게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 초기에 전사한 시민들의 추도의 연설에서 나오죠. 그 예문 사료 내용을 좀 한번 읽어 주세요.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서 나왔거든요. 예. 자, 요거 외워 두시고 예 한번 봐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이제 아테네 뭐 이거 뒤에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여기 보면 이제 페리클라스는 끝으로 이제 전사자 가부에 대한 남자들 입에 오르지 않도록 당부하고 여기 있는데 이걸 읽어보고 자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페리클라스는 이 추도 연설을 통해서 아테네 현실을 모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정치와 그다음 폴리스 시민의 바람직한 이상적 모습을 토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 페리클라스 같은 유능하고 청렴한 지도자들이 맞이한 기원전 5세기 중의 아테네 민주정치가 그 이상적인 모습에 접근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 어. 그렇지만 유능한 현실적 지도가 없을 경우에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쉽게 혼란에 빠지고 이른바 중후 정치에 타락할 위험성도 내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후 정치와 관련된 내용은 펠로폰네스 전쟁 과정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페리클라스가 이제 그 페르시아 페리클라스가 페르시아를 아니 페리클라스가 스파르타를 별로 안 좋아했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패스트에 걸려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인제 여기 서양사 강좌 인제 내용들 인제 좀 다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예. 페리클라스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페리클라스는 추천에 의한 간직 선출을 확대하고 행정간직과 배심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하층민의 정치자금을 지원했다. 자, 그는 델로스 동맹을 기반으로 아테네 권력을 강화하고 파르테논 신전 건립 등 아테네를 미화했다. 예. 자, 이로써 하층 시민들 완전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민주정이 등장했다. 자,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는 이처럼 폴리스 자유민의 남성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정권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자, 그것은 아테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국제적 여건을 변화했다는 결과였다. 자,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을 보면 첫째, 그것은 폴리스란 소규모 국가에서 가능한 직접 민주정치였고 그 아테네 시민들은 민회와 시민법정에 직접 참석하고 교대도 간직을 맡으면서 국가의 공동 운영했고요. 간직은 대개 민회의 추천으로 선출되는데 1년 임기에 중임 제한이 없었다. 중임 제한이 있었다. 그다음에 시민법정에서는 그래서 추천으로 선출된 배심원들이 재판을 담당했다. 둘째는 이 따죠. 이게 오타 같은데. 예. 자, 둘째 아테네 민주정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이 그 참여한 것이고 자유민 여성이나 외국인, 노예를 배제한 것이다.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정에 추구했던 자유는 남성 시민들만 누리는 집단적 자유였으며 인간 개개인이 누리는 보편적 자유가 아니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하여튼 요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 펠로폰네스 전쟁을 볼게요. 이 펠로폰네스 전쟁은 그 비중에 비해서 그렇게 인구 시험에서 나오진 않아요, 이건. 그래서 이제 뒤에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의 상황들이 좀 최근에 문제가 나오죠. 예.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폴리스였고, 따라서 근본적인 대립의 소지가 컸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 때만 해도 두 폴리스의 이해관계가 상치로 작전상 위견 대립이 없지 않았으나 그래도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단 공동의 적이 없어지고 나서 페르시아 위협이 일단 사라지고 아테네가 승리의 여세를 보다 델로스 동맹을 발표하고 강대한 제국으로 발전에 따라 펠레포네스 동맹이 맹주로서 본토에서 패자를 자처했던 스파르타의 충돌은 거의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펠레포네스 전쟁의 이제 주요 배경은 이 뭐야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패권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그 계기가 됐던 이제 사건들이 인제 쭉 나오죠. 그래서 이 계기가 됐던 사건인데, 자, 에게와 아시아 패권을 장악한 아테네가 중국 그리스의 보이오티와 특히 콜린도 및 메가다를 위협하면서 콜린도 그 지역을 장악하는 동시에 서부 지중해에 하려고 하자 스파르타 그쪽에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스파르타와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아테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스파르타와 30 년간 평화조약을 맺게 됐다. 그러나 난로 육성에 더해가는 황금기를 맞이한 아테네가 코닌도 지역에 대한 그 패권과 이탈리아 및 시칠리아 해상부를 장악할 욕망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이제 인구 증가와 상호 발달로 보다 많은 식량과 원료를 필요로 하게 된 아테네.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 이 많은 인구를 밖으로 배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식량 같은 것들 공급받아야죠. 그래서 이게 확보하기 위해서 서부 지중해 진출을 더욱 적시됐다. 그래서 서부 지중해, 특히 시칠리아로 가는 길이 되게 중요했어요. 시칠리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리스 동맹 도시들이 있잖아요. 시민 도시들이. 그들과 교역을 통해서 어 이게 뭐냐면 곡물을 확보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 당시 인제 이 시칠리아는 그 당시 곡창지대였어요. 자, 때마치 코린도의 식민지로서 고리스 본토와 서방 도낭쪽 위치해 있었던 코르키다가 모시와의 상업적 이해관계 충돌로 아테네 동맹을 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코르키다가 인제 아테네 편에 선다면 이방면, 그러니까 서부 지중해의 어떤 해상 통로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인제 쉽게 인제 매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코르키다가 아테네 편에 선다는 것은 이 방면의 해상권을 아테네가 장악한다는 걸 의미하며, 이는 코린도나 메가나를 비롯한 펠로폰네스 동맹 시에서는 중대한 위협일 수 없었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이에 스파르타도 자시할 수 없었고 아테네의 일전을 결심하게 되고 마침내 28 년이나 지속된 펠로폰네스 전쟁이 뭐냐면 일어났다. 자, 이 펠로폰네스 전쟁을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투킨티데스죠. 이 투킨티데스 관련된 내용이 기출에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펠로폰네스 전쟁을 보다는 그걸 기록한 투키디데스의 이제 역사 서술의 특징 같은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요건 뒤에 있으니까 이제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해 보고요. 그래서 펠로폰네스 전쟁의 사가 투킨티데스에 의하면 전쟁의 시작과 더불어 그 페르크라스는 아테네의 풍부한 재정과 병력을 자랑하였다고 한다. 그 자랑에는 틀림이 없었고 스파르타가 승리할 공산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아테네는 전쟁 초기에 뜻하지 않은 천재를 만났다. 그건 아까 지금 이제 430 년에 아테네에 없었던 패스트였죠. 자, 그래서 페스트의 피해는 스파르타의 아틱한 공격을 대비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시내로 피난시켰기 때문에 더 컸고, 왜냐하면 한 곳에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밀집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페리클라스도 희생자가 되었다. 예. 자, 이는 아테네에게 큰 타격임에도 틀림없으나 아직도 풍부한 전력을 가진 아테네는 지상에서 결전을 회피하면서 전쟁을 계속했고요. 쌍방이 결정적인 승패가 가늠없이 10 년간 전쟁이 계속된 끝에 중간에 그 니케아스라는 인물이 들어와서 니케아스 평화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아테네 합평파 지도자 이름을 따서 니키나스 합평이 인제 맺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고요. 곧바로 또 전쟁이 제기됐죠.
아테네는 아직도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진행되고 있는 제국 내 동맹시의 이탈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제국은 붕괴될 것이고 그것은 아테네 번영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테네를 구하는 길은 결정적인 승리뿐이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시간이 질질 끌 경우에는 이 아테네에 있었던 이제 도시 국가들 델로스 동맹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델로스 동맹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뭐 외부의 그 스파르타 전쟁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제 아테네에서 호존파가 다시 머리를 들게 되고 그들의 지도자로서 페르클라스 친척인 젊고 유능한 방종하기도 한 알키비아데스 있죠. 이 사람 되게 유명하죠. 예. 낭봉꾼은 유명하고 말도 되게 잘하고 처음에 아테네에 있다가 저 스파르타 넘어갔다가 또 페르시아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사람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알키비아데스는 본토에서 스파르타를 꺾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펠로폰네스 동맹의 생명선인 이탈리아와 시칠리아를 공격하여 소나기를 넣을 계획이었다. 자, 기원전 415년 시민한 계획 아래 200척에 달하는 함대가 알키비아데스의 지휘 아래 시칠리아 대원정의 길에 이제 나섰는데 알키비아데스가 출발하자 그의 정적들은 그를 실제 사소한 일을 고발해서 민중의 선동 끝에 알키비아데스를 규탄했어요. 그래서 이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그쪽 넘어갔죠. 스파르타로 도망갔어요. 예. 자, 그래서 이는 아테네 국원을 건 대원적인 치명적인 타격이었고 왜냐하면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 도망가서 그 계획들을 다 누설 내버린 거야. 예. 그 뒤에 이은 대원적인 지휘자가 니키아스는 이 사람 나이만 많고 좀 능력은 없었거든요. 하여튼 니키아스는 능력도 없었지만 원정 계획의 내용도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히 시칠리아 대원정은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원정 과정에서 아테네 함대와 병력이 대부분 상실됐죠.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역시 전쟁에 지쳐 꾸물거리는 사이에 아테네는 다시 돌릴 기회를 얻었는데 시치리아 원정의 실패 후 아테네에서는 가두파가 이제 특세예요. 요때 이제 그 앞에서 말하는 중우 정치들이 이제 행해졌어요. 그래서 민중들을 선동해서 정치하는 중우 정치가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들이 400개를 구성을 했으며 곧 민주파 세력을 회복하여 최후의 일정을 시도하게 됐다. 자, 그들의 사명을 받고 기국한 알키비아데스는 약간 성공을 했지만 또 나중에 이제 부하의 잠못으로 도망을 갔어. 네. 그래서 저쪽 페르시아 쪽으로 도망을 갔죠. 원래 이제 이 알키비아데스가 그 당시 스파르타에 도망을 갔는데 스파르타에서 이제 시칠리아 계획을 다 누설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남봉꾼이잖아요. 그래서 스파르타 여왕을 건든 거야. 임신까지 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그 스파르타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알키비아데스가 저쪽 이제 다시 아테네 들어갔죠. 그러다가 또 그 뭐냐면 이런 모함을 받고 다시 또 페르시아 쪽으로 건너가요. 페르시아 편에 가 갖고 또 아테네를 공격하는 그런 입장을 쓰죠.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에요. 자, 하여튼 지상국이 막강해서 함대가 빈약한 스파르타는 소아시아 식민지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페르시아 원조를 확보했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페르시아가 이제 그 스파르타를 지원해 줘 갖고 그 지역에 그 그리스 패권의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리스 그 정치계에. 자, 아테네의 식량 공급률 흑해도의 해악을 차단하고 나섰다. 그래서 인제 그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약점을 알고 있죠.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곡물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곡물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원래 시칠리아를 뚫려고 했는데 안 됐죠. 어. 근데 이제 그리고 남아 있는 이제 곳이 흑해 방면이거든요. 근데 이 흑해를 차단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아테네는 인제 뭐냐면 곡물 부족으로 식량 부족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를 맞이한 아테네 함대는 스파르타 함대에 승리하였으나 폭풍으로 수병의 익사자들이 예상외로 많았고 격분한 익사자 가족들은 민해에서 장군들의 구조조정을 철저히 못했다고 굿하면서 그때 유명한 장군들 6명을 죽였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군들은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지만 책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잘못하면 처형도 당하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장군들이 없고 군사 지휘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인제 스파르타 공격을 받고 헬레스포트 입구에서 그 아테네 함대가 절정적 패배를 가했죠. 이게 인제 제일 중요한데 이걸 아이고 스포타미 전투라고 해요. 요거는 서양사 총론에 있어요. 아이고 스포타미 해전. 우리가 보통 이제 아테네는 이제 해군력이 강하고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도식화해서 외우지만 그 당시에 스파르타는 자체적으로 해군력 강화시키고 또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부터 원조를 받고 하니까 이때부터 인제 스파르타 애들은 해군력 강화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도전하게 됐고 결국에는 아이고스포타미 해전에서 이 아테네 해군을 격파를 하죠. 스파르타 해군이. 자, 함대를 성취하고 스파르타 지상군의 포위를 받은 아테네는 스파르타가 제시한 평화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러 국가들 이제 스파르타를 비롯한 이 테베도 그 당시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 편에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테베에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아테네 쪽으로 넘어가서 붙었지만 그 당시 펠로폰네소 전쟁 때 참여했던 이 테베는 아예 아테네를 그냥 꼭상 망해버리자. 그냥 얘네들을 그냥 파괴시키자. 그렇게 했는데 스파르타가 말렸어. 그래도 아테네가 예전에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도 받고 그리스의 여러 가지 공헌도 있는데 그렇게 무참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뭐냐면 적당히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파르타가 인제 했던 제안들이 받아들여갖고 어 했는데 자 하여튼 아테네 제국은 완전히 해체돼요. 아테네는 모든 해외 재산을 포기하고 피레우스 성벽과 아테네 연결하는 잠성들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아테네는 스파르타 동맹시로서 그 지위에 종속되게 됐고 함대는 12척으로 제한되었다. 그래도 도시 자체가 아예 지도상에 없어진 건 낫겠죠. 예. 자, 그다음 코린도와 메가나는 아테네의 완전 파괴를 주장했고 요때 테베도 같이 주장했어요. 스파르타는 과거에 페르시아에 대한 승리의 영광을 고려해서 아테네 독립만을 허용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부터 아테네 영광이 사라졌고요. 이 아테네 제국의 확대된 형태로서의 그리스 세계의 정치 유통의 가능성은 아주 이제 매우 희박한 것이었으나 그 희박성조차도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이제 쇠퇴 과정을 볼게요. 자, 이 그리스 쇠퇴에 관련된 내용은 최근에 요 부분에서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고서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예.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서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세트를 볼게요. 자, 스파르타에게 패한 아테네에서 아크로폴리스에 주둔했던 스파르타 수비대의 호난에 이른바 30인 창주 가두제가 수입되었다. 자,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올해 나왔죠? 23년 기출문제. 그러니까 일종의 친 스파르타 괴뢰 정부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포악한 공포 정치는 시민들의 반항을 불러일으켜 얼마 안 돼서 민주 정치가 회복되었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페르크라스 시대 때 민주 정치가 아니었고 소크라테스도 처형한 것도 바로 이 전후의 민주 정치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처형된 이유가 이 중우 정치의 폐해 때문이거든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아테네 대신에 지도적 지위를 차지한 스파르타는 각 폴리스에 군대와 감독관을 파견하고 고에게 공납권을 요구하는 등 아테네보다 더 억압적이었다. 때마침 이 페르시아 왕위를 둘러싼 내분이 발생하자 소아시아는 그 출병하여 실패하고 오히려 함대만 상실하였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페르시아 전쟁 때 지원을 받았잖아. 스파르타. 페르시아 전쟁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 때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펠로폰네스 전쟁 때 지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원하고 나서 딱 보니까 페르시아 또 왕위를 둘러싼 내분이 있으니까 스파르타가 이제 페르시아에 공격을 했어. 근데 실패했죠. 자, 이 틈을 노려서 이제 아테네는 과거의 동맹시를 다시 구합을 하고 스파르타를 증오하는 보이오티아 등 여러 폴리스는 테베를 중심으로 결합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국내 정세를 감안하는 스파르타는 당장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페르시아와 합병을 맺고 소아시아를 안전히 페르시아에 넘겨주는 대신에 본토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겠죠. 그러나 함대를 상실하고 보수적인 경직들이 함대를 왜 상실했어요? 아까 이 페르시아 원정 갔다가 상실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이고 경직된 정치체를 가진 농업군과 스파르타로서는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는 그 제2차 해상동맹을 결성하고요. 그 테베와도 동맹을 맺었으나 테베가 이 보이오티아를 통합하여 강대지자 양자의 결함을 깨지고 동맹시 저항과 반항으로 아테네 해상동맹도 무력해졌다. 2차 해상동맹 있죠. 그리고 테베와도 동맹을 맺었죠. 요 관련된 내용이 또 기출 예문으로 나왔던 거죠. 예, 테베가 요번에 키워드로 해 갖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스파르타를 몹시 증오했던 테베에서는 펠로피다스의 중심은 민주정치가 회복됐고 스파르타의 시비를 격파하여 기세를 올렸다. 이에 이제 스파르타는 테베를 응징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유명한 정치가가 등장했는데 정치가는 군인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에파미도다스예요. 이 사람 이름 외워주세요. 이 사람이 펠로폰네소 전쟁 때 해군력을 키우는데 큰 공을 냈던 사람이야. 해군력을. 어.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전술을 이제 했는데 사선진이라는 전술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새로운 전술이 이제 사선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루크트라 전투에서 테베군을 그러니까 루크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이 테베군에 격파를 했어. 그래서 이 루크트라 전투도 외워두세요. 이거 기출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예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사선진 전술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중장보병을 배치시킬 때 이런 식으로 배치시켜요. 요쪽은 이제 좀 양쪽에 이제 날개에 해당하는 양쪽을 주적으로 배치시켜 놓고 그리고 밑에 이제 요 애들은 좀 약간 힘이 약한 예비 군대도 이제 좀 이성급 부대도 이제 배치시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물론 상대방도 거꾸로 이제 똑같이 이제 하겠죠. 여기 주적, 여기 예비 부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종전에 이제 중장보병 전투가 크네요. 자, 그건 뭐냐면 요쪽이 밀리면 이 주적군이 요쪽에 위로 올라가고 포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여기서 이제 모도가 되면 이게 망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여기 테베는 사선진이라고 해서 한쪽만 주력을 배치시킨 거야. 요게 목당 뭐냐면 주력을 배치시켜 놓고 여기는 좀 약한 부대를 배치시켜. 여기가 주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주력을 완전히 배치시켜 놓은 다음에 요쪽 한쪽을 뜬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요쪽에서 내려올 때 이제 얘네들이 좀 밀릴 거 아니야? 딜을 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게 사선진인데 요런 전술로 해 가지고 그 당시 누쿠트라에서 테베 연합군이 스파르타와 스파르타 연합군을 격파했다는 거죠. 그리고 펠로폰네스에 진격한 에파미도다스는 스파르타 헤르타이가 되어 있던 메세니아를 해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제가 말을 잘못한 건데 예. 다시 이제 수정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 해군력을 증가시켰다고 했잖아요. 해군력 증가시키는 스파르타 얘기고 제가 이제 테베 얘기할 때 지금 에파네토스가 테베인데 어 잠깐 착각해서 좀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 해군력 증가는 좀 빼시고 그냥 악시라고스인데 이제 그거는 필요 없고 하여튼 에페도라스에는 해군력 증가를 빼시고 여기 부분 루크트라 전투에서 사선진 전술을 통해서 격파했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만. 예. 아까 이제 제가 테베하고 잠깐 착각을 했어. 예. 자 하여튼 펠로폰네스에 진격한 에파미노다스는 스파르타의 헤르타이가 되어 있던 메세니아를 해방시켰다. 뭐야? 에파미노다스는 스파르타의 헤르타이가 되어 있던 메세니아를 해방시켰다? 헤르타이가 되어 있던 메세니아를 해방시켜? 이게 뭐 약간 말이 좀 이상한 것 같네. 읽다 보니까 예. 그래서 스파르타 헤르타이가 있는이라고 해야죠. 이게 맞죠? 이게 되어 있던 뭐 말이 좀 꼬여 있어. 하여튼 에파미노다스의 스파르타의 헤르토가 있는 메세니아를 해방했다가 이제 문장이 정확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때 계기에서 이제 그래서 스파르타 힘이 약해졌죠.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에 나왔죠. 자, 이 메세니아 해방은 스파르타 힘의 생활 기반을 붕괴시킨 것이고, 그리고 스파르타가 영원히 그 지도적 지를 상실했다. 그래서 스파르타를 대신해 패권을 장악한 테베의 지도적 위치도 오래가지 못했죠. 그래서 테베는 아테네 같은 역사적 가거나 제역 또는 문명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에파미도다스가 아테네 스파르타 연합군의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또 아테네와 스파르타 연합해서 또 테베를 공격해요. 전사하면서 그 패권을 살렸다. 자, 이후부터는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가 이제 서로 패권 싸움만 가. 어느 누구도 이제 뭐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요 가운데 이제 서싸우고 있을 때 북쪽에 누가 들어온 거야? 마케도니아가 들어와서 여기를 얘네를 톱을 한 거죠. 예.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펠로폰네소 전쟁 이래의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사의 패권 다툼은 그 누구에도 결정적 승리를 안겨주지 않고
개별적인 폴리스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는 분리주의를 더욱 강화시켰고, 이에 따라 폴리스 상호 간의 대립과 분쟁을 다시금 격화시키면서 그리스 정치 체제의 혼란을,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에 빠뜨렸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정치적 혼란과 이제 뭐냐면 농업 수고 관련된 내용들, 요런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뭐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또 용병도 이제 상당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민병 수가 줄어들잖아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시민 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 아테네나 뭐 그 당시 스파르타나 테베나 이걸 뭘로 메꾸려고 하냐면 용병들을 메꿨어요. 예. 그 용병들이 있는데 용병들은 그 뭐냐면 돈을 주면 이제 좀 역심하지만 또 그 돈 안 주면 말도 안 듣고 또 뭐냐면 그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 용병 중에 또 그리스 용병들이 먹고 살려고 페르시아에 팔려가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일하는 용병들도 있어요.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죠. 자, 하여튼 요런 것들 좀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예.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제 잠깐 그 페르시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여기 페르시아가 아니라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에 폴리스 체제의 쇠퇴와 관련된 내용의 서양사 강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29 페이지인가요? 네. 29 페이지 펴 보세요. 자, 내용을 보면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에 그리스의 폴리스 체제는, 자, 쇠퇴 조짐을 보였고, 폴리스의 물질적인 어떤 기반과 인적 기반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자, 폴리스 체제의 쇠퇴를 촉발시킨 원인은 무엇보다 빈번한 전쟁과 그로 인해서 폴리스 자원의 소모였다. 자,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카이로네이아 전투에 이르는 약 1세기 동안 그리스의 폴리스는 숱한 전쟁에 시달렸다. 대표적인 전쟁만 해도 펠로폰네스 전쟁, 폰토스 전쟁, 아테네 해상 동맹의 결성과 동맹국 전쟁, 스파르타와 세베의 어떤 패권 대전, 대포의 가나를 둘러싼 성전들을 들 수 있다. 우리가 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고 여기에선 제2차 해상 동맹과 뭐 테베 연합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네오트나 전투나. 자, 그다음에 폴리스 때는 인적 기반 약화가 드러났다. 그래서 그것은 공동체 유대의 약할 듯하는데 왜 그러냐면 계속 싸우다 보니까 시민단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이 노마처럼 외부에서 이제 뭐냐면 예, 새로운 피해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제 시민단 안에서만 하려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용병 같은 것들을 막 하고, 그러니까 질이 점점 나빠지고 점점 큰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거는 공동체 유대를 약할 듯하는 건데, 자, 폴리스를 구성하는 시민단 내부에 분열을 생겨 결속력을 약해졌던 것이다. 자, 시민단의 분열은 기원전 4세기에 부쩍 심화된 빈부의 갈등을 연관지었는데, 부자들은 전쟁과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버거워했고, 특히 곤욕과 부담을 기피하려고 했다. 자, 곤욕은 그 부자 시민들이 개인적인 회사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공공행사나 공익사업 경비를 충당하는 제도인데, 자, 이걸 좀 알려면 뭘 읽으셔야 되냐면 서양사 강의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제 보통 스파르타하고 이제 아테네를 이제 나눌 때 부의 군도를 볼 때 스파르타는 남의 땅을 뺏어 갖고 이렇게 평등하게 토지를 나눴죠. 근데 아테네는 그게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테네가 인제 그걸 그래도 빈부격차를 좀 줄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부자들이 그 돈 많은 것들 사업 같은 거 있죠. 아테네 돈 많은 사업들 돈을 내줬어요. 예. 그래 갖고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인제 세금을 내는 거죠, 국가에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를 좀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인제 뭐냐면 아테네 말기 고대 그리스 정치 말기에 들어가면 이제 부자들이 이걸 이제 안 하려고 해. 어. 그러니까 부자들은 군대도 안 가. 그냥 돈도 안 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폴리스 안에서 이제 계층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요런 것도 인제 기억을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공역은 부자들 시민들이 개인적인 회사를 통해서 시사를 통해서 갖다가 기부를 통해서 국가의 공공행사나 공익사업 경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자, 그래서 공역은 폴리스의 공동체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공격 깊이는 폴리스의 위기를 지켜낸 문제였다. 자, 폴리스의 쇠퇴 형상은 업무의 전문화 양상에도 확인됐다. 폴리스 체제에서는 이제 시민들은 비전문가로서 국가를 교대로 통치하는 간행이 존재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추천제나 이렇게 와 연결돼 있죠. 그 그래서 이제 기원전 4세기 때 점차 업무가 전문화 양상이 됐다. 왜냐 국가 조직이 좀 발달되다 보니까 업무가 점점 전문화 양상을 띌 수밖에 없겠죠. 예전엔 정치가가 장군직을 거론했는데 앞에 얘기했죠. 페리클라스가 이 장군직을 경영해 가고 통치했다고 했죠. 이때는 이제 장군과 정치가 따로 구분되어 선출되었다. 그 군사적 업무의 전문화는 장군뿐만 아니라 군대의 전문화, 직업화를 초래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에는 시민군과 더불어 차츰 직업적 용병들이 등장하게 됐고 또 군사 업무 외에도 재정 분야 간직에도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어 기원전 4세기 때 재정 간직도 장군과 마찬가지로 투표로 선출됐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양상은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 참여와 유대를 약화시켜 폴리시를 쇠퇴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예전에는 뭐 정치, 경제, 그 재정 등등에 참여해 갖고 나름대로 했잖아요. 물론 이제 비전문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인제 자기는 참여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제 폴리스 문제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유대감을 약화시켜서 폴리스 체제의 쇠퇴의 배경이 되었다. 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폴리스 쇠퇴 속에 폴리스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폴리스나 국가 체제 외에 뭔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사상에도 폴리스에 대한 대안적 구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스를 주장한 이소크라테스 역시 폴리스 체제를 고수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소크라테스는 이제 힘을 합쳐 가지고 페르시아를 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뭔가 인제 강대한 힘을 뭔가 결집된 힘을 모을 수 있는 정치 체제가 필요하죠. 근데 이런 폴리스 체제 가지고는 그 뭐냐면 안 되잖아. 그런데 계속 폴리스 체제를 고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인의 해학과 화학과 이제 통합적인 공동 원정을 강조했지만 페르시아 공동 원정을 강조했죠. 폴리스 제재의 해체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폴리스의 보존과 독립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 연합체를 구성한 거다. 각각의 폴리스들이 군대를 착취해 갖고 연합해 가지고 뭐냐면 페르시아를 치자하고 주장을 한 거죠. 폴리스 체제 그대로 놔둔 채. 자, 폴리스의 인적 물적 기반이 약화된 동안 그리스의 신흥 강국으로서 그 당시 부상된 것은 북방의 마케도니아 왕국이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 중엽부터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는 폴리스의 세력 약화를 이용하여 그리스인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풍부한 자원과 막강한 군사력의 효율적인 왕권을 바탕으로 카이로레니아 전투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전투죠. 그래서 이 전투도 그리스 폴리스 연합군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거뒀다. 자, 그래서 이 전투의 영향을 보면 일단 폴리스의 기본 정체라는 고대 그리스 역사를 마감했다. 여기 고종기가 망한 거야. 고종기.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문화적 그 번성된 고종기가 이걸 통해서 마감을 했고 그다음 폴리스는 정치 체제가 이제 해체됐죠. 예. 그래서 이제 폴리스는 그 독립적인 주권이 박탈되면서 그때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 왕국에 예속됐다. 그러니까 폴리스 체제에서 이제 중앙 집권적 왕국 체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카이로네 전투는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 시대 구분할 때 그리스 시대 구분할 때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양사 개론을 이제 다시 도와서 자, 여기 보면 마케도니아의 흥기 부분이 있어요. 마케도니아 흥기. 어. 자,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는 이제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잠깐. 여기에 위치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아이톨리아 동맹하고 아케아 동맹은 이제 뭐냐면 그 나중에 생긴 거고요. 하여튼 위치가 이제 요 정도 위치했어. 마케도니아. 원래 이 마케도니아는 요쪽 그 고대 그리스인들하고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서양 쪽으로 좀 가까운 거예요. 약간 혼합은 됐겠지만 좀 가까워. 그리고 거의 이제 동일한 언어도 사용하고 있고 문화도 공유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인들 본토에 올 때 얘네들은 좀 야만이죠. 바깥에 있는 걸 본 거죠. 예.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처음에는 여러 부족도로 나눠져 있는데 필리포스가 등장하면서 여러 부족도를 이제 뭐냐면 통합을 했죠. 특히 이 필리포스 같은 경우에는 테베에 가서 오랫동안 인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테베의 어떤 이제 밀집 대형 전술 같은 걸 배우고 왔죠. 그걸 또 뭐 개선해서 장착 기기를 다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그리스식인 어떤 군제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마케도니아 왕국을 통합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요쪽 남쪽에 들어와서 요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죠. 이 그리스 본토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리스 본토를 장악하고 나서 어디를 원정하려고 했냐? 페르시아를 원정하려고 했어. 근데 그 차에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승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자, 예전에 필리포스 관련된 마케도니아 왕국과 관련된 내용이 기출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 흥기를 볼게요. 자, 마케도니아의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그리스 개거나 또 그리스의 트라키아인의 및 일리아인들의 혼혈 민족이다. 혼혈 민족. 그들은 그리스 남하 때문에 북방에 그대로 남아 부족 사회 형태를 유지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들은 이제 인도 같은 인도 유도어족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 유도어족이 그리스로 남하할 때 처음에 들어왔던 건 이오니아족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게 도리아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그냥 그리스 본토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눌려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그 과정에서 그 밑에 그 여기에 있었던 이제 그 원주민들과 혼혈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리스의 남하 때문에 북방의 남하 부족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고 후진적이었고 그 그리스 눈에는 자기 헬레네스가 아니라 바로바로인 야만인이었죠. 그러나 해안지대로 건설된 그리스 식민지를 통해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발전을 계속하였다. 그 기원전 4세기 중엽에 마케도니아 왕에 오는 필립은 정치 군사적 개혁을 통해 이때 이제 테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테베로부터 이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그 군사적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왔죠. 그래서 어 정치 군사적 계획을 통해서 시족을 기반으로 한 봉건 왕국을 건건 통일 왕국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종전의 어떤 그 폴리스 체제가 아니라 이런 통일 왕국 체제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막강한 상비군을 보유했다. 그래서 상비군의 핵심은 자유로운 소농 출신의 뭐냐면 보병 밀집 부대였으며 그리고 대기족 출신은 기병대도 왕의 전우로 중무장을 우수한 기병대를 형성했다. 자, 이렇게 밀집 대원과 그다음 기병대가 이제 결합이 돼서 나중에 후에 페르시아 원정을 감행했던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자, 필립은 젊었을 때 볼모로 테베에 오래 있었다. 마치 테베가 이제 패권을 잡고 있을 때다. 그는 에파미도다스부터 정치와 전술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그리스 사정을 정통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필립은 남마와 같이 복잡하게 흩어졌던 그리스를 통합하여 숙적인 페르시아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그 세력을 남하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페르시아 정복에 관련된 계획은 발상을 제공했던 사람이 이소크라테스죠. 이소크라테스 그 내용을 이제 앞에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그리스의 의견은 친마케도니아파와 반마케도니아파로 나눴어요. 예. 그래서 친마케도니아는 이소크라테스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마케도니아는 데모스테네스인가? 이 사람이 이제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꾸로 이소크라테스와 달리 그 당시 그 뭐냐면 필립의 이제 그 마케도니아 왕국과 대항해서 뭔가 반마케도니아 전선을 형성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거야. 예.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의 그 주장에 따라서 그 뭐냐면 아테네 테베 연합군이 결성이죠. 자, 그렇게 보는데 자, 아테네 운반가였던 데모스테네스 여기 반마케도니아 출신이죠. 파죠. 중심으로 반마케도니아 파는 페르시아 위협보다는 마케도니아 위협이 더 직접적으로 긴박하다 주장하면서 아테네와 테베를 하락시켜 반마케도니아 전선을 형성했다. 그러나 아테네 테베 연합군은 기원전 페로네아 전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투에서 크게 패했고요. 자, 필립은 곧 스파르타를 제하고 왜냐하면 스파르타는 이미 이제 힘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그 케로네아 전투에서 스파르타는 참여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 아니 무시당했다고 보시면 돼 그냥. 그래서 제한 그리스 폴리스 그 옆에 코린도 동맹, 헬레네스 동맹을 결성했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기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페르시아 원정을 출발했으나 암살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의 나이 47세였다. 자, 필립에 이어서 이제 왕위를 올렸던 것이 약간 이제 20살 알렉산더죠. 자, 알렉산더가 이제 일어났다니까 이제 곧바로 이제 곳곳에서 아테네 도시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 진압을 했죠. 자, 하여튼 알렉산더는 나이가 불과 20세였다. 그러나 그는 군대에 충성을 확보하고 경쟁자를 제거한 후 다시 반마케도니아 전선을 형성한 테베와 아테네를 격파하여 테베를 아예 파괴시키고요. 그 시민들을 죽이고 노예를 팔았고 아테네는 살려줬어. 왜냐하면 함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함대가 이제 앞으로 이제 페르시아 원정 때 필요했기 때문에 가혹한 응징을 면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 내 마케도니아 세력을 분쇄한 알렉산더는 다시 그리스를 규합해서 페르시아 원정길을 올랐으며 그리스의 폴리스는 그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화를 볼게요. 그리스 문화는 중요하긴 한데 약간 이제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역사 부분하고 역사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미술 있죠. 미술이 아닌데 건축 양식. 코리아 양식이나 이런 것들 요것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리스 문화의 성격은 뭐 각자 읽어보시고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자, 철학과 과학도 그냥 보세요. 예. 여기 아테네 사상, 플라톤 사상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중세 시대 때 유명론 실제론 할 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요거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다음 역사를 보죠.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82페이지. 자, 역사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이 헤로도토스죠.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그 소아시아의 할리카노나소스 출신으로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는 커서 이집트, 이탈리아, 메소포타미아, 흑해 연안의 당시 문명 세계를 두루 여행해서 많은 것을 썼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이집트 같은 게 나일강에 그 뭐냐면 선물이 나는 등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거 있죠. 보고 그 건축 장면을 보고 이제 기록도 남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40살경에 이제 아테네 이주하여 얼마 동안 살다가 이탈리아에 옮겨 거기에 사망했다. 자, 그의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죠. 근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투켄티디스도 역사라고 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체계의 서적이죠. 이름이 똑같은 동명서적인데 요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요 역사를 페르시아 전쟁사라고 하고요. 부제예요. 여기는 펠로폰네스와 관련된 때문에 펠로폰네스 전쟁사 이렇게 해서 부제로 이제 또 더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주제로 한 것이었지만 그는 이 전쟁의 근본적인 성격을 달리한 두 명의 특징을 보고 그 배경이 되는 두세 개를 널리 살피고 서술했다. 그건 문명사를 배경한 전쟁사였고 헤로도스에 의하면 그의 전쟁은 전제와 자유의 투쟁이었다. 그래서 그는 각종 보고나 전문을 깊이 확인하지 않고 수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고든 전설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기록을 한 거야. 확인도 않고.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내러티브 방식을 썼고 그다음에 사료 비판도 안 했다.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없다. 근데 최근의 연구나 고고학적 발견에 보면 어 그 나름대로 연구 발견이나 그 고고학적 발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자, 특히 그가 페르시아 전쟁을 주제로 삼으면서 그것이 문명사적 배경과 윤회에 넓게 고찰하고 서술한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그래서 전쟁사뿐만 아니라 문화사도 같이 이제 서술됐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헤로도스의 대조적인 사람은 위대한 역사 투켄티데스다라는 거야. 이 투켄티데스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의 역사 서술 방식이.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이 사람. 자,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읽기 전에 마지막 인증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본은 그 71번입니다. 마지막 인증본 71번이에요. 자, 그는 아테네 부유한 가족으로 성장했으며 펠로폰네스 때는 트라키아 정벌국 사령관 임명되었다가 작전에 실패해서 아테네로부터 추방된 이었다.
그래서 그의 역사는 그가 직접 보고 경험한 펠로폰네스 전쟁사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이제 여기 헤론토스와 좀 다르죠. 헤론토스는 그냥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들은 것도 이제 확인 없이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문 자료 같은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했던 거다. 그래 갖고 인제 일종의 고대 랑케라고 부를 만큼 사료 비판과 검증을 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서두에서 매우 짤막하게 그리스사를 개관하고 국부하고 전쟁의 기원을 취급하고 그다음 이건부터는 전쟁의 경과를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투켄티디스의 역사 서술의 특징이 여기 나오죠. 자, 투켄디디스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엄밀하게 검토하여 그 정확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그 예전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걸 랑케와 연결돼서 이제 예전에 한번 공부력 기출문제 시험 문제 나왔어. 예. 그러니까 그의 문장은 훌륭하며 서술은 정확하고 사소한 사건이나 세부적인 것들을 완전히 파악하여 그걸 서술 전체 조리 있게 교묘하게 연관시켰다. 이런 점을 보여서 볼 때 그 과학적인 비판적인 역사 서술의 시조라고 불려 무방할 것이며 바로 이런 점을 더 헤론토스보다 높이 평가할 의견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인제 한계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로 인제 전쟁의 인과관계나 어떤 그런 것들만 기술을 하려고 했지 뭔가 이 헤론토스 넓은 그 관점에서 뭔가 문화나 어떤 이런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은 서술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시야의 관심을 전쟁의 경과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야의 관심을 기원전 5 세기 때 아테네 그리스 문화까지 확대시키면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문화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뭐냐면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 관련 내용들을 한번 좀 볼게요. 서강자 37 페이지에 있는 내용 볼게요. 자, 37 페이지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그리스인들이 일찍 역사 서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역사를 배출했다. 그리스의 역사 서술 정통은 인간과 인간행위의 특별한 가치를 인식하고 인간의 주요 행적을 객관적 기록을 통해서 후대에 전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 후반에 소아시아의 칼리카르 나소스의 헤론토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역사를 서술했는데 그것이 이제 의의가 있죠. 여기 그는 현존하는 지중해 세계에서 최초의 역사서 평가받는다. 자, 그는 지중해 일대에 직접 여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선별하고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를 포함한 지중해 일대 세계 일대 역사와 지리, 민속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하지만 이제 그 역사서에 문제가 있어요. 자, 신화와 전설이 뒤섞여 있고 엄격한 사회 비판과 태도가 결여됐기 때문에 진수의 신비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자, 한편 아테네 투킨티데스는 펠로폰네스 전쟁에 관한 역사를 기술했죠. 그건 객관적인 역사 서술의 기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전쟁에 대해 엄밀한 사회 비판과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객관적 서술을 시도하여 합리적 역사 서술의 모범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추가하면 교훈적 역사관을 또 추구할 수 있죠. 요것도 이제 서양사 총론에 있거든요. 요거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 교육적 역사관을 추구했다. 요런 것들 순환사관 같은 것들을 인제 강조를 했고요. 교훈적 역사관은 다 순환사관과 연결돼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이제 신화와 전설이 뒤섞여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신화와 전설을 배제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특징이다. 그래서 객관적 역사 소설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뭐 그리스 종교 철학은 뭐 각자 읽어 보세요 이거는. 예. 자, 그다음에 서계론을 다시 넘어가서 쭉 넘어가게 문화사는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다만 여기에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고고학 애기 문명 고고학 발명하고 또 발견하고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BC 3 세기 BC 12 세기에서 BC 8 세기 시기를 이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만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또 호메로스 시대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뭐 문학 작품도 있는데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미술 부분을 볼게요. 자, 미술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그리스 미술의 특징은 인제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자, 그리스 미술은 조화와 균형을 중시했어요. 예 조화와 균형. 예.
그래서 이상적 미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이제 보통 이 세계를 형상하고 형상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존재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현상은 가변적이고 실제는 보편적이다. 그래서 요길 더 강조했어. 그래서 형상의 밑에 바탕에는 보편적인 어떤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보편적 미를 강조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보편적 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화와 균형을 중시 여기는 미를 강조했다. 그래서 실제적 상황 모습보다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 모습을 그려놓고 이걸 인제 뭐냐면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남성을 보면 상당히 뭐냐면 어 분위기가 좋죠. 예. 그래서 딱 이렇게 이상적이고 균형적인 잡힌 몸이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 인제 그 사람들은 거의 99%가 이런 개불땡이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0.1%? 그냥 요거에 실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미래. 그리고 요게 여자 아테네 여신상도 있는데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많이 했어요. 여성은 주로 인제 신을 제외하고는 여신을 제외하고는 주로 조각상이나 그림을 그릴 때는 주로 남자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우월하고 그다음에 조화와 균형의 미에 딱 맞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남성의 모습을 조각으로 많이 남겼다. 네, 제 생각이나 그 뭐냐면 그리스 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 요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있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파르타나 신전에도 보이거든요. 앞에 이제 조화 균형의 미를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르타나 신전 또한 이 조화 균형의 미를 강조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제일 비율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생각하는 비율이 1대 1.6대 8의 비율이에요. 예. 이 황금 비율인데 요걸 인제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 갖고 보통 여기가 이제 주두까지 위에 있는 까지 1 이면 여기에서 기둥에서 인제 여기까지 주두 밑에서 여기까지 주두부터 해서 여기까지 길이가 위까지가 1 이면 주두에서 요 기둥 거리 있죠, 여기까지. 여기가 뭐냐면 1.16 대 8 이야. 요 비율을 딱 맞췄어,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형상보다는 실제 를 강조하는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는 보편적 이상, 실제를 강조하는 그걸 통해서 조화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리스의 어떤 미적 감각이 표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자, 여기 미술 보면 인제 그 밑에 건축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자, 그리스의 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먼저 아름답고 균형적인 신전 건축을 꼽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수많은 신전 건축은 열주식으로 되어 있다. 열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둥이 쭉 에타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열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홈이 파진 그리고 중간에 약간 부풀려 있는 에타시스 형식의 원주의 두께. 자, 에타시스는 우리식으로 베올린 양식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요렇게 반듯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약간 중간에 이렇게 두툼하게. 그래서 요걸 통해서 위에 있는 하중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멋에 먼 거리에서 볼 때 요렇게 하면 이게 뻘쭉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오목하게. 근데 이렇게 두툼하게 보면 이게 요렇게 해서 반듯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미적인 요소도 고려했겠죠. 자, 그래서 에타시스 형식의 원주의 두께와 길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두의 인제 뭐냐면 장식했다. 이 주두의 장식이 인제 뭐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거에 따라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도 양식이 구분된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여기. 그래서 잠깐 보면 자,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요게 인제 해 놓고 이게 그 도리어 양식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딘가 써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1 번, 2 번, 이게 3 번, 4번 이렇게 있어 기둥. 3 번이에요 이 주두. 음. 주두가 인제 뭐냐면 요 도리어 양식의 특징인데 이 도리어 양식은 초창기 때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오니아 양식보다 코린도 양식보다 이 주두가 되게 화려하지가 않아. 하지 아니야. 단순하죠. 이런 것도 인제 포커스 맞춰서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말이 인제 이때 주관식이지 보면 1, 2, 3, 4번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선택형 문제거든. 예.
그래서 저는 이거 4번을 썼다가 틀렸어. 지금은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치사만 공부했거든요. 아테네 정치사. 그래서 이거 문화사 같은 건축 양식은 다 빼버리고 그렇게 했던 시기 때문에 근데 좀 어려웠는데 일단 뭐 그렇게 이런 특징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 볼게요. 자 도리아 양식을 볼게요. 도리아 양식. 자 도리아 양식의 주두는 단순하고 아무런 장식이 없고 자 이오니아 양식 같은 경우에는 더 가늘고 그 주두의 그 내 목소리에 간단한 소형돌 장식이 이제 붙였으며 콘도 양식이 더 발달됐죠. 콘도시는 소형돌이 밑에 아카로스의 잎사귀 장식이 첨가됐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잠깐 이제 다시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이제 그 보면 아카소스 그 소용돌이 양식이 있죠. 이오니아에는 여기 소용돌이. 근데 이오니아 소용돌이에다가 그 밑에 뭘 첨가했다고 했어요? 예. 아카도스 잎사귀 장식이 첨가됐다고 했죠. 여기 잎사귀 장식 보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돼 나갔는데 이게 이제 이 코인돌 양식은 그 그리스 고전 그리스 시기 때 말기 때 했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마 때 오히려 더 많이 써요. 요 양식은. 예. 자, 이러한 기둥의 양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들은 모든 신전을 단순하면서 위험 있고 단정한 조화의 미, 균형과 조화의 미를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에 아테네의 이제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페르타네 신전이 그 도리아식으로 가장 위대한 신전 건축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가장 균형 잡힌 위험 있는 아름다운 건축을 손꼽히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파르타나 신전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파르타나 신전은 이제 조각가인 페이다스가 이제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테네 여신상도 만들고 그랬다는데 요거 잠깐 좀 볼게요. 파르타나 신전 부분을 좀 보면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아까 황금 비율만 좀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탄 신전 이제 12식으로 돼 있고 자 그다음에 도리아 양식으로 인제 있고 여기 보면 인제 여기는 베이직으로 흰색 베이직으로 돼 있지만 원래는 여기 다 이제 뭐 색깔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지금은 세월이 인제 너무 지나다 보니까 인제 바래져 가지고 흰색만 남아서 그런데 그 파르타나 신전을 만들 수 있었던 자금이 두 가지라고 했죠. 자 해상 동맹, 델로스 동맹에서 나온 기금들 그다음에 해상 무역 아테네가 이제 해상 제국화됐잖아요. 거기서 얻은 이제 경제부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지붕이 날아갔잖아. 없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파르타나 신전이 어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여기 점령할 때 뭘로 사용했냐면 그 여기 이제 이산 사원으로 썼다고 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베네치아하고 또 전쟁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폭탄을 쟁겨뒀다고 하거든요. 근데 베네치아 군이 여기에 폭탄을 이제 공격했는데 여기에 맞았어. 이 폭탄이 어 저장 폭탄 쌓아 둔 곳에. 그래서 여기가 폭탄을 맞으면서 이게 뽕 하면서 다 날아갔어. 그 지붕이 이때 날아간 거야.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요거 기출 문제 분석하면서 좀 파악해 두시고요. 야 그래서 인제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뒤에 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알렉산더 대왕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알렉산더 대왕. 자 알렉산더와 헬레니즘 관련된 내용은 서양사 강좌에는 없고 서계만 있어요. 서양사 강좌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국번을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주로 이제 정치사 중심으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기출 나온 거 보면 딱 한 문제 나왔어. 한 번 나올 것 같은데 그 예전에 객관식 기출 때 그때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 갖고 좀 약간 인제 빈도가 떨어져요, 요 부분은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걸 이제
읽어 두셔야 되겠죠? 예. 자,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기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 뵐게요.